챗GPT나 제미니 학습시킬 때 쓰는 건 대부분 구글에서 나온 데이터일 가능성이 높아요. 전체적인 학습 데이터는 미국 쪽이 압도적이지만 동남아의 뿌리 한류 관련한 데이터라면 아마 한국어 웹이 훨씬 강할 거예요. 그 경우는 입장이 좀 바뀌죠. 그러면 아마 네이버에서 크롤링한 데이터가 훨씬 유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한국형 AI로 잘 성공하려면 한국에 제조업 기업이 많죠. 한국 제조업이 세계적으로 그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요. 제조업 회사의 데이터는 인터넷에 돌아다니지 않죠. 그 회사 기밀이니까. 그럼 그런 회사 데이터 이용해서 해당 제조업의 효율을 확 올리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우리가 가진 강점을 이용해서 AI로 잘하던 거 잘합시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제국의 미래와 AI 혁명의 미래 저자인 정인성 작가입니다. 본래는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인공지능 일을 좀 하다가 지금은 전문 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발전 속도라는 거를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단어잖아요. 옛날보다 3배 빨라졌어요. 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 제가 보면 2012년쯤에 원래 지금 우리가 보는 인공지능이 큰 성공을 했는데 그리고 2017년쯤에 또 한 번 말하는 인공지능 쪽에서 구글이 발전을 시켰고요. 그리고 구글이 발전시킨 걸 바탕으로 2022년 말에 챗GPT가 나왔어요. 근데 이 챗GPT가 나오면서 기존에 이제 인공지능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거 되지 않을까 하던 것들이 실제로 좀 되는 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원래 2017년쯤에 구글이 언어인공지능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되게 좀 재밌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가 단어를 모아서 글을 만들면 단어와 단어를 좀 숫자 덩어리로 만들어서 숫자 덩어리 사이 연관관계를 분석하면 대화라는 걸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단어 말고 이미지도 조금씩 잘라서 숫자 덩어리로 만들면 글이랑 똑같이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연구가 한동안 지지부진했는데 그 이유는 언어 모델이 말하는 인공지능이 발전을 한참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22년 말쯤 챗GPT가 나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좀 용기를 얻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감춰놨던 예를 들면 구글이 지금 우리 이미지를 넣고 질문하면 막 답하는 그런 형태의 인공지능 있죠. 멀티모달이라고 부르는 패스웨이라고 부르는 인공지능 개념을 실제로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는 더 빨랐던 거죠. 2021년이니까. 근데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챗GPT가 유행하고 나니까 한 1년쯤 뒤에 그런 형태의 인공지능을 제민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아마 여러 개의 인공지능으로 구성돼 있을 텐데 내부에 출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실제로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엄청 빠르게 발전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건 되는 거였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나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단어와 이미지가 인공지능 안에서 동일한 덩어리로 보이는 건 중요하진 않죠. 드디어 이미지를 설명해주네, 이미지를 검색해주네 이런 생각이죠. 그렇게 보면은 좀 두 개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크게 발전한다고 느끼는 쪽과 아니면 원래 이론상 이미 된다는 걸 알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은 좀 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뇌가 클수록 좀 동물의 지능이 높아지는 감이 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한테 좀 고민은 있었어요. 내가 인공지능을 이렇게 뇌를 키울 수는 있는데 인공지능 자체의 크기예요, 진짜로. 용량이죠, 이제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그거를 우리가 잘 학습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2021년 이럴 때도 잘 안 됐어요, 사실은. 저도 잘 안 된다고 믿고 이제 그 인공지능 책을 썼는데 책 다 쓰고 나니까 이제 챗GPT 나오는 그런 참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 된다는 거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헤매는 거랑 되는 사람 하나 찾은 거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이제 다 같이 그거 알고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조금씩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위를 자신의 인공지능에 녹이는 과정만 있을 뿐인 거죠. 사실 회사 2개밖에 안 떠오르잖아요, 다들. 원래 전통적인 강자였던 구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죠, 오픈 AI죠, 실제로. 이렇게 2 회사가 떠오르죠. 근데 이 언어 인공지능이 성공하면서 이 2 회사로 좀 많이 모이는 느낌은 있어요, 저에게.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은 과거에 이제 이 챗GPT 같은 거 나오기 전에는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도 좀 따로 하기도 했고 저쪽에 사물인식도 따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 하면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회사가 되게 잘했어요. 근데 이 챗GPT 같은 게 등장하고 나니까 그런 인공지능도 전부 다 그 2 회사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이 2 회사 강점이 확실히 있거든요. 이 인공지능을 확실히 챗GPT를 봤더니 데이터 많이 넣고 인공지능 크기를 키우면 똑똑해지더라. 이론상 알았는데 이제 정말 학습시키는 법도 좀 알겠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남는 건 뭐겠어요? 데이터 많은 회사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세계에서 제일 많은 회사는 사실 구글이죠. 원래 검색 엔진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만만치는 않죠. 그러니까 이 두 회사로 모이는 거라고 봐야죠. 근데 점점 이렇게 AI 커지고 시키는 게 많아지니까 이게 단일 벤치마크로 좀 평가하기가 힘든 감이 있어요. 이게 벤치마크란 거 결국 정해진 시험에 놓고 이거 다 풀어라 이런 방식인데 실제로 이런 인공지능들에게 얘가 예를 들면 수학 올림피아드 점수를 막 잘 받아요. 근데 이 인공지능한테 예를 들면 얘가 체스를 둘지 모르는데 체스 규칙을 글로 적어두고 두 인공지능 체스 두라 그러면은 막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특정 시험이나 목적에 맞춰서 학습시키는 감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완벽히 피할 수도 없고 인공지능 만드는 사람들도 사용자가 어떻게 쓸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데이터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용자도 되게 중요해요. 뭔가 꼭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뭐 자동차가 됐건 일반 프로그램이 됐건 스마트폰이 됐건 실제 사용자가 좋다 나쁘다 한 거를 좀 가지고 있어야 이게 발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구글이 무조건 앞설 거다 이런 식으로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경우는 둘 다 확실히 강점이랑 약점은 있거든요. 뭐 메타는 자기들 SNS가 있긴 한데 그럼 그걸 강점으로 쓰려면 SNS에 뭔가 좀 맞는 AI를 만들어서 사업화 시켜야 되는데 잘 안 떠오르잖아요, 사실. 그리고 애플은 실제로 자기 검색 엔진이 없는 곳이죠. 그리고 AI를 실제로 막 제대로 학습시켜 본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도 없지만 그래서 직접 안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신의 검색 엔진이 없어서 하기 힘든 것 중 하나가 그 갤럭시 같은데 그 서클 투 서치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건 검색 엔진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미지로 검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딱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제가 서클 투 서치를 폰에다가 하면 전 세계 인터넷에 있는 모든 이미지를 비교해줘야 되나요, 이게? 불가능하겠죠, 그거? 그거 뭐 구글 서버 폭발하겠죠, 그러면.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거를 돌릴 때는 조그만 인공지능으로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인공지능에 특징을 나타내는 숫자를 확 뽑아낸 다음에 구글이 이미지마다 미리 뽑아놓은 숫자들이랑 비교를 해놔요. 구글 검색 엔진 이미지를 받았을 때 그 사진 자체는 그냥 두고 일단 그 사진을 표현하는 숫자만 이렇게 몇 개를 막 뽑아놓는 거야. 그리고 그거 비교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검색이랑 결국 제가 글 써서 검색하는 건 별 차이가 안 나죠, 이러면. 근데 애플은 자기 검색 엔진이 없으니까 구글이랑 협조하지 않으면 그런 거 만들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일단 전 세계 그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모아갖고 숫자 덩어리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못했잖아요. 검색 엔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잘한 것도 좀 하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랑 사용자층이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의미로 사용자를 가진 나라가 몇이나 있을까요, 지금? 뭐 미국이랑 중국 정도겠죠. 중국도 이제 바이두가 쿼크 AI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자신들의 인공지능 만들 의지도 있고 그렇죠. 인구도 갖춰져 있다는 건 알 수 있죠. 그에 비해서 이제 예를 들면 유럽 인구는 많은데 뭐 자체 검색 엔진 잘해서 구글 쓰겠죠. 거기 가면 그러면 구글 쓸 것이고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 있는 것도 아니고 오픈 AI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미국, 중국 정도가 리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 가져다 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게 좀 무섭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석유가 중동에만 있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괴롭냐 이런 고민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진 않잖아요. 아마 그 인공지능 못 쓸 때 충격보다 지금도 석유를 못 쓸 때 충격이 좀 더 클 거예요, 한국은. 역시 이제 AI라는 이름 자체가 좀 무섭기도 하거니와 이게 뭐 터미네이터 같은 이미지도 떠오르고 하잖아요. 조금 돌아가 보면 이제 제 생각인데 19년 이렇게 트럼프 1기 때 반도체 산업으로 이제 규제를 하면은 중국 같은 나라의 그 하웨이 같은 기업도 반도체 산업이 그대로 꼬부라지는 걸 한번 봤잖아요. 일종의 좀 공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인공지능을 써서 이렇게 생산성을 확 올려놨는데 갑자기 어떤 우리가 그 인공지능을 사다 쓰는 나라에서 끊어라 인공지능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좀 이런 공포가 같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술 종속을 좀 우려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뭐 AI나 생산성 당연히 벌어지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개도국 입장에서 그럼 가진 돈 중에 한 1,000억 원 정도 인공지능 투자합시다 이러는 게 또 옳으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어차피 달궈진 후라이팬에 물 한 방울 딱 뿌리는 것처럼 돈을 쓰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전 과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산업이 나오긴 했는데 그냥 잘하는 거에 상대 우위가 있는 쪽에 좀 집중하는 게 그냥 맞다라고도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인공지능을 꼭 한다 안 한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뭐 K 챗GPT를 만들겠다 이런 것보단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런 걸 만드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죠. 그 거대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분명 갭은 벌어질 거예요.
그쪽이 연구개발 벽에 부딪히지 않으면 계속 갭이 벌어지긴 하겠죠. 근데 그 개도국이랑 벌어지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일어날 일은 일어나겠죠. 막 근데 22년 말에 느낀 것보다는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꽤 빠르긴 한데 처음에 챗GPT 나왔을 때 사람들 받은 쇼크보다는 조금 생각보다는 덜 재밌게 나가네 하는 사람도 있긴 할 거예요. 지금은 진짜로 우리 생각하는 뭐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 이런 거 나올 수는 있지만 뭐 그거 나오면 그냥 제가 틀린 거죠. 근데 그거를 벌써 걱정하면서 뭐 조금이라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꼭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방향의 문제죠. 제가 알기로 구글이 25년에 그 회사 전체 그 투자하는 게 75빌리언 달러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구글 1년치 정도 되겠죠? 이게 아마 계산하면 원화로 100조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국은 그 50조 원 정도 국가 펀드에 투자자들 모아서 5년간 100조 정도를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아마 국가 레벨에서 단일 투자한 펀드 중에 가장 크긴 할 텐데 한국에서는 실제로 그 AI 하는 그 IT 거인들이 하는 액수랑 비교하면은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겠네요. 이거 구글만 봤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하고 있을 텐데.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언어 모델을 챗GPT 같은 걸 학습시키려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인터넷에 있는 일반적인 언어인공지능, 챗GPT나 뭐 제미니 학습시킬 때 쓰는 건 대부분 구글에서 나온 데이터일 가능성이 높아요. 구글이랑 그 영어권 책 PDF 이런 거 긁어온 걸 많이 사용할 텐데 위키피디아랑. 그런데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받아서 학습시키기 시작하면 한국어로 말해야 되는 인공지능이 영어권 데이터로 계속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게 강점이 있겠느냐. 예를 들어 동일한 액수를 쓴다고 해도 영어권 데이터를 한글로 한번 바꿔서 학습시키든지 뭐 바로 학습시키든지 결과적으로 한국이 쓸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데 아주 많이 도움될 건지는 고민은 해봐야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한국이 어떤 한국형 AI를 잘 성공하려면 그쪽에 없는 거, 예전 좀 데이터 장벽이 있는 걸 사용해야 되는 거야. 이제 뭐 현실에서는 그런 게 상업화 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은 어떤 인공지능 사업하는 모델을 보니까 조선왕조실록에 대해서 질문 답변 좀 잘해야 돼요, 얘가. 근데 그거 번역본이 없겠죠, 영어에. 그러면 아마 네이버에서 크롤링한 데이터가 훨씬 유리할 거예요. 그런 인공지능 학습시킬 때.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은 이렇게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챗GPT 쓰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서 이거 대신 한국의 AI를 써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구독료가 챗GPT 5만 원인데 한국 AI를 공짜로 줘요. 근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 생산성 차이가 한 10배 난다. 그러면 쓰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면 사용자가 안 생기니까 결국 돈만 쓰고 결과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용자가 있는 인공지능 쪽을 너무 파고들려고 하는 건 그렇게 옳지는 않고 그냥 우리 쪽이 우위가 있는 데이터들 사용해서 한국이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 데이터 뭐 예를 들어 한류 같은 거는 영어 웹보다 한글 웹에서 찾는 게 훨씬 잘 나올 거예요.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한류에 맞는 AI를 만들던지 아니 한식에 맞는 걸 만들던지 뭐 그런 쪽을 좀 더 특화시킨 AI를 만들거나 혹은 한국에 제조업 기업이 많죠. 한국 제조업이 세계적으로 그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 제조업 회사의 데이터는 인터넷에 돌아다니지 않죠. 그 회사 기밀이니까. 그럼 그런 회사 데이터 이용해서 해당 제조업의 효율을 확 올리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챗GPT 같은 것이 엄청 강하니까 따라한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그쪽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그 검색 엔진 강점을 사용한 것 뿐이니까 우리도 그러면 우리가 가진 강점을 이용해서 AI로 잘하던 거 잘합시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효율적이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큰 거 따라갈 능력 생길 수도 있고요. 소버린 AI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 이런 건데 데이터 센터, 데이터, 뭐 인공지능 자체가 전부 뭐 특정 나라나 뭐 그런 데 귀속된다는 개념이에요. 뭐 쓰는 사람마다 좀씩 다른 뜻인데 안보적인 이유와 좀 연결되는 개념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늘 우리가 그래서 소버린 AI라고 우리만의 챗GPT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그게 정작 사용이 안 되면은 사용자층을 평소에도 확보하지 않으면 진짜로 인공지능으로 충돌이 난 순간에 얘는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성이 안 높아지니까 이걸로. 생산성이 안 높아져서 선택을 못 받았는데 위기가 터진 다음에 사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질 리는 없잖아요. 이거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을 해서 너무 다르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른 뭐 외교 통상의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한국은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석유 끊기면 끝나죠. 그래서 우리 석유기를 끊을 수 있는 나라와는 어쨌든 좀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자원도 그렇고 뭐 다양한 그런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AI 쓰는 것도 뭐가 그렇게 다르냐 좀 이런 생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전 제 생각엔 미국이랑 아주 사이가 안 좋아지면 석유가 끊기건 AI가 끊기건 하여튼 문제가 크니까 저는 그럴 바엔 이런 그 중요한 인공지능 사용하는 건 아예 인공지능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죠. 이런 챗GPT 같은 것은 우리가 잘 못 만드는 거 수입해서 쓰듯이 쓰는 걸 전제로 하고 그거는 국가가 외교안보적인 레벨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인공지능 하는데 우리는 우리 쪽 잘하는 거 이렇게 키워주는 인공지능을 만든다든지 그게 분업이잖아요. 그게 사실 경제학이 말하는 분업이죠. 전 세계가 풍요로운 이유는 다들 잘하는 거 하니까. 땅이 넓고 이제 비옥한 나라는 곡식 만들고 한국은 반도체 만들고 중동에선 석유 만들고 이거 역할 바뀌면 전 세계가 힘들어지죠. 한국이 석유 만들고 뭐 중동에서 곡식 키우고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전 역시 한국은 한국의 길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공지능 하는 회사들이랑 그 한국에 있는 많은 제조업들 이런 데가 좀 손을 잡고 구체적으로 사업 모델 얘기를 해봐야죠.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혹시 너희 인공지능으로 되겠냐? 그러면 이제 이쪽 인공지능 회사 평소에 안 해봤는데 이 데이터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해보자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말한 것처럼 한류 들어간 언어인공지능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한국은 특정 연예인의 어떤 스케줄 이미 알고 있는데 공개를 안 했어요. 그거 구글에 없잖아요. 그럼 그런 걸로 뭐 해보는 거죠. 그런 거를 찾아보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언어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는 미국 쪽이 압도적이지만 예를 동남아의 뿌리 한류 관련한 데이터라면 아마 한국어 웹이 훨씬 강할 거예요. 그 경우는 입장이 좀 바뀌죠. 그런 거 미국이 만들려고 하면 그 뭔지도 모르는 한글 이제부터 번역하는 거고 여긴 그대로 넣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특정 분야에 확실히 더 나은 거 하나 만들어주면 또 우르르 몰려갈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소버린 AI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만드는 인공지능이고 우리 국력에 관여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이게 기존의 물리법칙이나 뭐 경제학 법칙을 깨고 들어오는 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할 때는 우리가 과거의 세상 이해하던 걸 조금씩 연장해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직업시장은 확실히 변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 변화의 방향을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모든 직업을 없애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공지능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거 보면 좀 되게 짧고 그 맥락이 짧은 경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대체가 돼요. 예를 들면 구글로 제가 영상을 만들면 뭐 용암에서 헤엄치는 영상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결과물을 보면 우리는 얘가 한 10가지 방법으로 만들어도 감탄할 가능성이 높아요. 뒤에서 쫓아가는 모습 보여주건 버드뷰로 보여주건 옆에서 보여주건 모든 영상을 감탄하겠죠. 근데 그런 영상들 모아서 영화 한 편 만드는 거 아마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 이 뭐 주인공 복장부터 뭐 선글라스 목소리 이런 거 다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지금. 제 AI 크기로는 조금 힘들어요, 그런 게. 그래서 그렇게 좀 긴 맥락을 보는 일들을 하는 게 중요하고, 기존보다는.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한 번 시키면 딱 끝나는 그런 일들보다는 그 일 자체에 좀 순서랑 인과관계가 앞뒤에 좀 있는 일들 하는 게 좋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고, 다른 한쪽에서는 또 이제 일을 할 때 제가 좀 뭘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세부 수단을 잘 못 쓴다 이런 포지션이 되는 게 좋아요. 이제 제가 챗GPT 나왔을 때 2023년 초쯤에 제가 이제 어떤 언어 이제 자바로 쓰여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옮겨야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이 그런 걸 그때도 되게 잘했어요. 예를 들면 자바를 파이썬으로 좀 옮긴다 뭐 이런 것들 되게 잘해요, 인공지능 해보면. 근데 이런 것도 보면 되게 맥락이 짧죠. 그리고 저는 그걸 바꿔야 되는 이유가 마음속에 있죠. 그냥 심심해서 바꾼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쓰면은 굉장히 생산성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AI가 사람을 뭐 이렇게 대체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일해보면. 아, 난 저것도 됐으면 좋겠고 저것도 됐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내가 스스로 못하니까 사람한테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구체적이에요, 이거 하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야 그림 그려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청사진을 제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그런 일로 옮겨가야 되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생각할 게 많아지는 게 좋고 좀 좋게 말하면 그냥 생각만 구체적이면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게 된 거다 이제. 아마 정말로 조금 지나면 저는 그 프로그래밍 쪽도 1인 창업 완전히 큰 시스템은 못 만들어도 그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까지는 만드는 시대가 될지도 몰라요. 그게 꼭 이제 디스토피아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꼭 사업가 마인드는 아니고 모든 분야에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뭐 예술가 중에도 있고 문학 쪽에도 있고 그렇겠죠. 다만 좀 논리적이고 이제 순서대로 잘 필요한 일을 정리하는 거는 중요해요, 여기서. 실제로 인공지능 써보면 뭐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잘 답 못해요. 예를 들면 귤이 좋아? 사과가 좋아? 이러면 그걸 어떻게 답하겠어요? 사람한테 물어봐도 답 못하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귤과 사과 중 뭐가 좋은지 얘가 말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많이 줘요. 예를 들면 제 뭐 혈당이라든지 이런 걸 다 주면 이제 얘가 더 잘 말하겠죠. 뭐 그거랑 비슷해요. 훨씬 구체적인 사람이 좋은 거죠. 이제 이런 것도 되게 글 쓰는 사람한테는 인공지능이 이롭다 해롭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안 돼요. 어떤 글이냐가 훨씬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제가 4줄짜리 시를 써야 된다. 그러면 아마 저는 AI를 많이 쓸 거예요. 뽑아놓고 좀 마음에 드는 문구 있으면 막 단어 좀 바꾸고, 얘 나중에 혼나겠지만 걸리면 그렇게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반도체 관련 책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걸로 지금 검색해보면요, 제가 원하는 정보를 못 얻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 자체가 해당하는 반도체 지식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제가 그 검색 엔진이 붙어있는 인공지능들, 퍼플렉시티 뭐 요런 녀석들이 그 얘인데, 얘네들한테 뭐 자료를 찾으라고 시키면 이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인터넷을 검색해서 그 유사도 높은, 어떻게 보면 구글에게 추천받은 결과를 정리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쓰는 책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인공지능 쓰실 때 어떤 글을 쓰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그래서 같은 질문을, 반도체 질문 영어로 했을 때랑 한글로 했을 때 답이 다르게 나오기도 해요. 둘 중 한 나라에서 잘못 알려진 거야, 이게. 지식이 잘못 알려지니까, 그러면은 미국 쪽에 검색을 하면은 예를 들면 좋은 지식 나오고, 한국 쪽에선 어느 순간 잘못 알려져서 널리 퍼진 지식이 나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검색 엔진에 그렇게 쳐도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럼 이 인공지능은 반도체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검색 엔진 위에 있는 걸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쓰기가 힘들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게. 저는 얘가 검색한 결과가 틀렸다는 걸 알잖아요, 보고.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해줬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구글에다가, 아니 구글이 아니고 그 퍼플렉시티에 메타의 인공지능 라마가 뭐 어떤 구조를 가졌냐라고 물어보면, 한글로 물어볼 때, 영어로 물어볼 때 그 구조가 다르게 나와요. MQA라고 하고 한쪽은 GQA라고 하고, 그런데 그게 뭔지는 중요하진 않아요, 해보면. 근데 이런 사실 모르고 그냥 글 쓰려고 하셨으면은 절반의 확률로 틀리셨겠죠, 책 쓰려는 분들이. 그러니까 알고 써야 되는 거고, 사람마다 효과가 많이 달라요. 되게 많이 그 데이터가 깊이 있을수록 좀 얘가 처리하기 힘들죠. 어떻게 보면 책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인터넷 쳐도 잘 안 나오고, 내용 자체가 애초에. 그리고 인공지능이 보고 학습했을 가능성도 별로 없는 걸 하고 있으면 검색 엔진이 붙어 있건 아니건 인공지능의 도움받긴 좀 힘들어요.